제가 소속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고 현재 데이터 플랫폼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제5기 민간합동조사단 전문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아니면 행안부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각의 민간 업체들에 있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원인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전문가 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부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내부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처리해버리고 원인이 뭐 북한 소행이다 뭐다 하면서 알지 못하게 넘어가는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민간합동조사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적어드렸고요. 저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쪽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기별 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이름이 이제 한기별은 아닌데 별자를 해놓는 이유는 마스킹이라는 그 보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안 세션에서는 항상 저렇게 처리를 합니다. 병원을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뭐 외부에 가셔서 퍼블릭하게 이렇게 이름이 노출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도 이제 개인 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정 어느 진료를 받으러 어느 과에 갔는데 내 이름이 딱 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안 좋아서 왔겠구나라는 병명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연관이 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요즘은 TV 많이 걸어놓고 다음 환자분 누구다라는 내용 나올 때 마스킹을 보통 하게 되죠. 여러분 카드 긁으시면은 카드 체크리스트 그 영수증에도 마스킹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활 곳곳에 지금은 이제 그 암호화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진짜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고자 제가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부분과 SQL 서버가 어떻게 매핑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 매핑은 아니지만은 같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답을 마지막에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참고로. 법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접근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리고 SQL 서버 2012의 보안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성할 수 있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을 보면 이제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이제 뭐 존엄과 가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꼭 DB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추진 경과를 잠깐만 보면 이제 쭉 뭐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결국 2011년 9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다는 얘기는 저걸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날짜가 이제 2012년 3월 30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법 자체를 어겨서 뭐 언론에 노출됐다거나 이런 사례는 직접적으로는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시로 보안 관련된 뉴스를 찾아본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 법에 딱 저촉이 돼가지고 뭐 뭔가 됐다라는 그런 거는 아직은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법 쪽보다 저는 오히려 기술 쪽을 쫓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현재 상태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거죠. 그런 것들로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고, 여권번호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뭐 전화번호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느냐? 있으면 그게 개인정보가 되는 건데, 없으면 그것과 다른 이름이 연동돼서 두 개가 있으면 그게 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과 개인정보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처리에 대한 내용, 기타 이런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이 이게 나오기 전에 되게 많았어요. 말씀드렸지 법률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관련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법들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던 여지들, 아니면 뭐 대량 정보가 노출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았던 내용들, 그런 게 다 포함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3월 23일 날 다른 법의 개정에 의해서 다시 업데이트된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공식적인 게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올해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소중히 하게 하는 그거다라고 해가지고 안전을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부처 이름 자체가 안전행정부라는 걸로 바뀌어버렸죠, 지금은. 그래서 안행부라고 제가 변경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소개가 보면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하고, 식별 정보의 처리를 제한하는 것하고,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기준에 대한 설정을 해놓는 것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등과 같은 기존에 이제 정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돼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법제화 됐다라는 거죠. 영상정보 처리 쪽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저희가 CCTV 있지 않습니까? 폐쇄회로 TV인데 그냥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CCTV에서 만약에 음성이나 뭐 이것까지 같이 녹음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의 사고가 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범인을 확인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게 돼서 좀 더 잘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 무수히 많은 그냥 노출된 CCTV에서 그냥 걸어가는 행인들의 일반적인 대화 소리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잡담하는 연인들끼리 잡담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다 녹음이 돼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개인 정보가 되는 거죠. 진짜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처럼 정말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것만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래서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법을 이제 해석해서 어떻게 실제 업무에 현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설서가 이 키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도 뭐 몇 조 해서 어떤 항목 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살펴본 건데요. 3조에 보면은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개인 정보를 담당하시는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분이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것과 뭐 교육 내용이라든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책임자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사고가 땅 터지면 그걸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터지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조는 이런 내용이고요. 4조는 접근 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통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DB가 있는데 뭐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뭐 R&D 룸이 있는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벌써 보안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액세스를 컨트롤 하겠다는 겁니다.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대부분 뭐 문제가 터지거나 하는 걸 보면은 이미 액세스 권한을 얻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접근 통제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을 위한 뭐 기술이나 솔루션들로 제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들인 거죠. 뭐 간단하게는 저희가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죠. 뭐 PC에도 깔려 있고 서버에도 깔려 있고 뭐 여러 단계에서 방화벽을 설치한 다음에 이쪽에서 불이 났을 때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방화벽이. 방화벽은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 채널과 다양성과 빈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맞는 솔루션, 다른 솔루션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뭐 범죄가 딱 발생했을 때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로그를 뒤져서 언제 누가 접속을 했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과학수사자 비슷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이 접속을 했을 때 그 접속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임의로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접속을 해서 뭔가 해커가 해서 딱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한 다음에 내 접속 기록 자체까지 삭제하고 빠져나가면 깜짝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어야 되는 거죠. 누가 수정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는 로그를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그런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 뭐 SQL 서버도 해당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접속 기록 항목 DB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떠한 정보들을 남기느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꼭 DB가 아니라 일반 뭐 다른 관리용 서버나 뭐 포탈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식별 정보, 여기서는 이제 취급자 식별 정보, 뭐 접속, 언제 접속했는지, 접속한 IP는 어떤 건지, 그리고 수행은 무엇을 했는지. 보통은 뭐 작업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서버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들어와서 무슨 일로 들어왔다라는 걸 남기게 돼 있죠. 그런 일지를 뭐 수작업으로 기록하는 것도 다 포함되고요. 다음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방향 암호화고, 그 다음에 양방향 암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SSL 보안 서버가 있고, PC에 개인정보 저장할 때 아예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따가 일방향 암호화나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보도록 할 거고요. SSL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단에서 연결할 때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된 패킷이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되죠. 중간에 어떤 라우터에서 걔를 뽑아서 무작정으로 지나다니는 패킷을 잡아서 내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초기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그게 암호화가 안 돼 있는 패킷이 날아가다가 누군가 이 허브에 랜선을 같이 꽂아서 땡겨서 걔를 보게 되면 결국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뭐 쇼핑을 한다든가 돈을 지른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SSL이라는 부분이 그 데이터 패킷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암호화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는 이제 단방향에 대해서 해싱과 DB 암호화 쪽, 그리고 구간 암호화 및 SSL, 그리고 자료 유출 방지, 문서 암호화 전용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단계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방지 쪽은 뭐 백신 소프트웨어 주로 얘기하는 거고요.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윈도우즈에서도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물론 서버에는, 저도 서버 운영을 해봤지만 서버는 직접 자동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 절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다른 테스트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운영 머신에는 적용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네, 출력 복사 같은 뭐 복사기를 이용한다거나 프린터를 이용할 때도 그거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출력할 때만 물론 해당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아닌 것들은 암호화해서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분석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스킹 부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숨겨가지고 다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을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제가 법 설명할 때 이제 또 자주 쓰는 자전거 그림입니다.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기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법이라는 게 예전에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그냥 이름만 그냥 갖다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비슷합니다. 자전거를 지켜야 돼요. 내가 어디 갔다 오는 동안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묶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쵸?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예.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자전거를. 예. 법이라는 게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너무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서 실제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고 써야 되는데 너무 이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보안을 강화하든 뭘 하든 퍼포먼스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하고 묶어놔도 그 법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문제가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서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구현을 하면은 100% 충족합니다. 라기보다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 정도 하시면은 그래도 예,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많이 펼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드린 거고 이제부터 이제 SQL 서버 2012, 예, 2012에서 어떻게 보안 쪽으로 강화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적 보호 지치 중에서 암호화 쪽을 충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QL 서버 2012의 보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데이터 보호 측면하고 접근 통제, 표준 준수 3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기존에 TD라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투명한 데이터 보호라는 그 암호화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TD하고 그거 자체가 좀 더 향상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와 키 분리,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저거를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넣은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데이터와 키의 분리는 어떻게 하느냐? 암호화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암호화에서 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거를 보통 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저장하고 복구할 때도 이 키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를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그렇죠? 집 안에서 내가 집 나올 때 집을 문을 잠그고 나서 뭐 매트 밑에다가 열쇠를 두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데 어디다 우체통에 넣고 나온다든가 하면은 누군가 쉽게 발견해서 그거를 문을 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키 관리가 암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키를 SQL 서버가 들어있는 아니면 DB가 들어있는 그 같은 박스 안에 두지 않고 키를 빼가지고 다른 원격 머신에다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이제 익스텐더블 키 매니지먼트 확장 키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인증 쪽에서는 이제 제가 뭐 항상 얘기할 때 커버로스 인증이 가장 강력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커버로스 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사용자 정의 서버 역할 그리고 그룹용 기본 스키마 포함된 DB 인증. 이제 빨간색으로 써진 것은 이제 SQL 서버 2012에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요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그걸 봤거든요. 이 이전 버전에서 어떤 걸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면 어떤 게 꼭 필요한데 이거가 너네 버전엔 없다. 라고 하면은 요청사항이 많아지게 되면은 개발하기 위한 그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이 고객분들이 한 분 한 분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한국어에서만 안 되는 뭐가 있다. 제가 이제 본사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커스터머들이 커넥트 같은 웹사이트나 이런 사이트에 올려주게 되면은 그게 더 효과가 더 큰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보안 쪽에 강력한 인증 사용을 위해서 많이 추가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준수 쪽에 보면은 감사 쪽이 많이 강화가 또 됐습니다. 오딧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뭔가 보기 위해서 누가 이 짓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던 뭐 기본 SQL 감사랑 CDS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뭐 내부에서 규칙을 정해놔서 뭐 프로시저를 만들 때는 항상 앞에 무슨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뷰는 어떻게 하고 뭐 이쪽 관리 파트를 위한 애들은 뭐 다른 이름을 접두소를 붙이고 이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작업으로 찾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아예 딱 정해놓으면은 아예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저장 프로세스를 만들 때도 테이블명을 만들 때도 그걸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산업표준 같은 경우는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산업표준을 상당히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CC4 레벨의 인증을 받아서 이제 월드와이드하게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표준 방법이거든요. 보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암호화 기술 쪽에서 백업 키를 이제 백업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AES256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호 해시, 그러니까 SQL 서버 자체가 이제 패스워드를 관리를 합니다. 윈도우즈 계정이 아니라 SQL 전용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암호 해시용으로 SHA-512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된 보안 인프라 기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클라우드 위에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우리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데,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SQL 서버는 저희가 SQL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쪽과 온프레미스 뭐 SSMS에서 구름 위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할 때도 보안된 연결을,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접근 제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접근 제어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룹용 기본 스키마 제공한 게 참 저 같은 경우 인상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스키마를 그룹 단위로는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그룹 단위로 줄 수가 있어가지고 뭐 좀 혼선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룹용 기본 스키마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포함된 DB 인증이라는 것은 SQL 서버에서 인증을 관리할 때 로그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저라는 것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QL 서버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로그인된 계정이 특정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저라는 그 사용자가 따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거쳐서 유저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쪽 DB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백업을 해서 딴 쪽에 리스토어를 했더니 여기에는 유저만 있는 거죠. 로그인이 없어요. 그럼 체인이 깨진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 로그인을 만들어주고 그걸 연결해주는 작업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물론 어플리케이션 같은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해당 DB 하나에만, 데이터베이스 하나에만 유저를 넣고 로그인 없이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그냥 DB로만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컨테인드 DB라고 하는 그런 게 추가가 되어서 접근 제어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준수는 아까 얘기했던 C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표준 쪽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많이 추가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표준 준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에서는 이 기능, 이 기능,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것 없이 이 표준만 맞추면은 우리가 이 DB를 쓸 수 있습니다라는 데들이 많이 있죠.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좀 의료업계라든가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쪽 업계 나름대로의 그 보안 표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만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벤더에서 알아서 그 법에 맞추도록 준수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옵션 켜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이 법을 준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거 가져와서 도입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옵션들 키고. 그래서 표준 준수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제 SQL 서버의 주요 암호화 기능.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쪽으로 드디어 이제 저희가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해싱, 단방향 암호에 대한 거, 그리고 키 관리, 암호화할 때 키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셀 수준 암호화.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컬럼만 암호화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셀 수준 암호화, 그리고 TD. TD는 이제 Transparent Data Encryption, 데이터베이스 인크립션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그냥 통째로 다 암호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정 테이블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TD는 보통 뭐 우리가 커널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D와 익스터널 키 매니지먼트, 그리고 채널 암호화가 있는데 앞에 4개 주제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싱 부분인데요. 해싱 같은 경우 단방향으로 알고 계시죠? 예, 단방향 맞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 쓰인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에 가장 많이 쓰이고요. 뭐 다른 책섬이나 다른 쪽에도 쓰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썼어요. 근데 데이터 안에 메모리 페이지 안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디스크에 저장될 때와 불려올 때가 과연 똑같느냐. 비트 수가 하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내려보낼 때랑 올려보낼 때랑 틀리니까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낼 때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바이너리 값을 가지고 책섬을 만들고, 그리고 불려올 때도 다시 책섬을 만들어서 컴페어를 하죠. 그게 틀리면 뭔가 얘는 손상이 간 놈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디스크가 깨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용도로 해싱이라는 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원웨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암호나 변환 검출, 책섬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키를 2가지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인 거죠. 그래서 대칭 키와 비대칭 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메트릭 키, 대칭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문,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는 평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암호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거나 뭐 어떤 식으로 암호화되어야 하면은 시메트릭 키라는 것을 통해서 암호문으로 바뀌게 되죠. 이 사이퍼 텍스트는 다시 복호화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평문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암복호할 때 키가 하나가 쓰인다, 같은 키가 쓰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비대칭 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페어로 된 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따로 나눠져 있고요. 관리가 좀 더 힘들어지겠죠. 그쵸? 키 자체가 2개가 되니까 하나를 어디다 두고 하나를 어디다 두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퍼블릭 키는 퍼블릭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키를 획득해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프라이빗 키가 없으면 데이터를 복호화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키의 관리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 암호의 그 풀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고, 평문 같은 경우는 퍼블릭 키를 통해서 사이퍼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다시 암호문은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평문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암호화를 한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죠.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그 사람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호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계층 구조를 보면은
이제 SQL 서버 안에서 실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암호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크립션 키를 하나 만들면 이 키는 그대로 그냥 이 키만 가지고 쓰일 수도 있고 이게 1단계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키를 다시 또 한번 다른 키로 또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전체를 다시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그 키를 다시 암호화하는 거죠. 얘를 다시 또 암호화하게 되고 얘를 또 암호화할 수 있고 단계는 뭐 내가 원하면 몇 단계까지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에서 키를 암호화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DMK와 SMK가 있는데요. 실제로 SQL 서버에서 이 키를 이용해가지고 TD라든가 다른 키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단에서 DP API 머신 키라는 것과 DP API 서비스 어카운트 키라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 키는 호스트 네임에서 따오게 되고요. 서비스 어카운트 키는 SQL 서버의 서비스 시작 계정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액티브, 패시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면은 이 서비스가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게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기 위해서 자동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두 개 키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이라는 가상 네임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뭐 같은 네임이죠. 얘는 네임은 이쪽에서도 같은 네임이 되고 이쪽에서도 같은 네임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제 이쪽에서 서비스가 되건 여기서 서비스가 되건 클라이언트에서는 같은 커넥션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기 머신 키나 서비스 어카운트 키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메인 환경 하에서는 도메인 계정을 가지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면 이쪽에서 같은 인증을 받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가도 서비스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키를 이용해서 서비스 마스터 키라는 것을 마스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SM 키하고 그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키라는 것을 별도 또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셀 수준 암호화입니다. 전체 DB를 할 필요가 없고 특정 컬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꼭 명시하고 있는 또는 지켜야 되는 그런 컬럼에 대해서만 암호화할 때 이제 셀 수준 암호화 또는 컬럼 레벨 암호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암호화 방법을 SQL 서버에서도 기본적으로 과거에부터 제공을 해왔습니다. 제공을 해와서 원하는 컬럼에 대해서만 암호화 복화를 할 수가 있고요. 암호화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딱 저장이 되면은 그 암호화할 때 사용된 키가 없는 사람이 셀렉트를 하게 되면 값이 그냥 널로 보이게 돼서 아니면 암호화되어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보이게 돼서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DDL을 통한 생성,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키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칭키, 비대칭키, 서티피케이트 이런 거 다 이용할 수 있고요. 키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고요. 키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자 암호를 따로 또 두기도 합니다. 키 자체가 어쨌든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뭔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키가 여기에 있지만 이 키를 쓰기 위해서는 이 키에서 다시 뭔가 뭐 번호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지문을 인식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키 자체에도 사용자 암호를 입력을 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금융권에서는 키를 키 관리를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하는 걸 권장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를 집 근처나 집 안에 두는 것보다는 아예 키 전용 관리해주는 은행이나 다른 데다가 보관할 것을 보안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셀 수준 암호에서는 암호화된 컬럼이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은 계속 이제 비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복잡한 알고리즘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 표준에 저희가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방식을 보면은 이제 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키가 있는데 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시메트릭 키를 오픈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키를 오픈을 하고 그거를 평문
쪽에서 사용을 해서 encrypt by key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암호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해당 특정 GUID 값과 매칭 4개 암호문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암호문은 다시 이제 복호하기 위해서는 decrypt by key라는 걸 이용해서 디크립트 할 때도 이제 키를 키링에서 키를 가져다가 참조를 합니다. 키를 룩업해서 평문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D 분야입니다. TD는 요거 말고 요 다음 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TD 동작 방식을 보면은 이게 컬럼이나 이런 건 안 건드리거든요. 얘는 버퍼 풀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안에 데이터 페이지가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데이터 페이지가 디스크하고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디스크에 저장이 되면 저장이 될 때 벌써 암호가 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올라올 때는 다시 복호화가 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가 분실된다거나 뭐 백업 파일이 분실된다거나 누군가 들어와서 백업을 열고 뭘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D를 사용하게 되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DB, ERM이나 뭐 이런 ERP나 CRM이나 이런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개별 암호화가 어려운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도 같은 방식입니다. 키가 관련된 건데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파일은 로그 파일 LDF라는 파일 안에 저희가 버추얼 로그 파일이라는 걸로 다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것 자체도 같이 암호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넣어드린 부분입니다. 그 TD 같은 경우 국내에서 몇 군데 적용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컬럼 암호화는 기존부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TD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까? 그러니까 TD라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냐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라는 것 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FAQ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배됩니까? 라는 그 3가지 형태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뭐 접근 권한 관리, 접속 기록 보관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암호화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SQL 서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3가지를 충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이상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